세상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2.7% 뛴 5,084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타코에 익숙해진 걸까요? 현대차는 약보합에 그쳤고요. 삼성전자 5% 가까이 올랐고 SK하이닉스 80만 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계속 좋네요. 1.7% 오르면서 1082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대부분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5원 60전 내린 1446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동방신기의 허그 띄워드렸습니다. 백용기님, 어소장님 안방 1열에서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청취 중입니다. 귀 쫑긋 세우고 청취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진우님, 소장님 감사. 덕분에 쌈짓돈 투자해서 둘째 등록금 조금 벌었습니다. 와, 이건 조금이 아닌데요. 정말 많이 보셨는데 비싸서 걱정했는데 덕 봤습니다. 어방목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시니까 저도 보람을 느끼고 제가 다 감사하네요. 박희정님, 좀 전에 주유하고 세차하고 왔어요. 그동안 강추위라 세차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하고 나니 제가 다 개운하네요. 저 오늘 사실 이 생각했거든요. 세차 정말 해야 되는데 세차해야 되는데 또 눈이 올까 봐 못하고 비가 올까 봐 못하고 괜히 또 흐리면 이거 괜히 또 세차했다가 또 뭐가 얼룩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희정 님이 오늘 하셨다고 하니까 저 해도 되겠네요. 이따가 퇴근하는 길에 저도 세차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1교시에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영화 메리 포핀스에 등장하는 런던의 굴뚝 청소부 기억하시나요? 난방시설이 현대화되면서 과거의 유물처럼 잊혀진 이 직업이 요즘 영국에서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벽난로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2023년 영국은 석탄의 가정용 판매를 금지했지만 그 흐름이 적고 연기가 거의 나지 않은 무연 연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년에 한 번 굴뚝 청소를 권장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굴뚝 청소부도 그들을 찾는 사람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요즘 청소부들은 하루에 예약 전화만 70-80통씩 받는다고 하는데요. 영국 굴뚝 청소부 협회 회원 수도 4년 새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굴뚝 청소부들은 불경기일수록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바빠진다고 말합니다. 가스 같은 비싼 연료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땔감 등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벽난로 쓰는 가정이 많아진 이유는 생활비 상승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더 큰 배경이 깔려 있는데요. 요즘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대비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전력망 해킹 같은 위험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 주변 해저에 깔린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이 훼손되거나 공공기관 등 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운 건 아닌데요. 전력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전기가 끊겨도 난방과 요리가 가능한 대체 수단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굴뚝 청소부들의 모습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18에서 19세기처럼 어린아이를 굴뚝에 밀어넣던 끔찍한 방식은 사라졌고 이제는 CCTV로 내부를 점검하고 연기 테스트 장비, 산업용 진공 청소기를 동원해 과학적으로 굴뚝을 관리하는데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화재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점검에 가깝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위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어도 시스템이 없어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디지털 시대가 된다고 아날로그가 사라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되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수많은 청취자, 특히 중년 이상 남성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탈모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탈모. 사실 지금 방송을 한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이기도 그래요? 한데요. 굉장히 머리숱 많으신데 지금. 아닙니다. 이게 다들 유전이고 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차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간의 문제죠. 아. 그 예전에는 탈모를 이렇게 저같이 개인 고민이나 민감한 네. 외모 문제로만 봤는데요. 요즘에는 개인 관심을 넘어서 동시에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업계로 따지자면 제약, 뭐 화장품, 의료 디바이스 다양한 업종이 엮인 거대한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또 최근에 이슈가 된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서가지고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네. 시장에 더 불이 붙었거든요. 그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자 불치병 요걸 해결하면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평가를 받는 탈모 산업을 오늘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는 뭔가 거대한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그 규모가 정말 커졌나 봐요. 맞습니다. 대부분 뭐 탈모하면은 뭐 탈모 샴푸 정도 구입한다든지 네. 뭐 상황이 조금 심각하신 분들은 뭐 병원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시장 규모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 탈모는 그 치료제 기준으로만 해도 막 수조 원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시장이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샴푸나 두피 세럼, 뭐 탈모 관리 기기, 병원 서비스까지 합치면 훨씬 커집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탈모 케어 시장이 3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30조 원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요거가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탈모 시장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 산업과 비슷한 위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시장까지 더하면요. 탈모 시장이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규모는 지금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세계의 고민을 다 똑같군요. 맞습니다. 다 똑같죠. 사람들의 네. 고민은.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요즘에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한 움큼씩 빠져요. 한 움큼씩 빠져서. 찬바람 불면 시원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근데 어예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탈모 증세를 겪는 것도 아닐 테고 그죠.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크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과거 원시 시대부터 탈모는 고민이었을 겁니다. 뭐 갑자기 이런 이슈가 일어난 건 아닌데요. 네. 요새는 탈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를 예전에는 뭐 치료 정도의 생각으로 봤었는데 네. 요새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커진 이유는 역시 그 탈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젊은 세대가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탈모 진료를 받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20, 30대라고 하더라고요. 벌써요? 네, 예전에는 뭐 탈모가 오면 나이 들었구나 이 정도로 넘겼다면은 요새는 젊었을 때부터 증상이 보이면은 바로 병원부터 찾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뭐 약간 친구들끼리 너 잠깐 애미 보이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원 가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탈모를 이제 관리해야 될 상태, 어떤 개선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메디컬 영역에서 뷰티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2030 세대가 훨씬 더 탈모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젊은 세대가 탈모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까? 네. 이런 것도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네. 뭐 외모가 경쟁력이 된다라는 걸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취업이나 결혼, 소개팅 같은 것에서 굉장히
체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탈모를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진다고 느끼고 실제로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일찍 준비를 하면은 뭐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도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똑똑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탈모를 관리하면은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인터넷 보면 그 잘생긴 연예인 네. 분이 이제 머리가 없는 모습으로 이제 포토샵을 하니까 싶은 그만큼 헤어가 중요하다. 그런 고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머리 수집 거의 없는 분한테 풍성하게 심었더니 갑자기 잘생겨 보이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이 좀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신경 쓰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할 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젊은 층이 유입이 되면 실제 소비 패턴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겠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탈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탈모하면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 좀 놀림의 대상 이렇게 느꼈다면 요새는 떳떳이 기록을 하고 공유까지 합니다. 오. 치료 과정이나 뭐 관리 루틴, 병원 선택을 어떻게 했냐까지 뭐 유튜브나 SNS에 올리고요.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탈모에 대한 소비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루틴 소비로 바뀌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매달 약을 먹거나 매일 샴푸를 받고 주기적인 관리를 받고 이런 것들이 네. 어떤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산업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죠.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저도 여기저기서 이 샴푸가 좀 모발을 두껍게 해준대 아니면 이거 하면 잘 안 빠진대 이런 네네. 얘기 진짜 많이 듣고 그쵸. 저도 그래? 네. 그러면서 장바구니에 넣고 오늘도 쓰고 아니 왔는데 전혀 뭐 걱정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게요. 또 이렇게 저도 걷어보면 가끔 이렇게 빈자리 보이고 어머나 왜 그렇군요. 이래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잘 뭐 덮으시면 되죠. 네. 잘 덮어야죠. 네네네. 이제 뭐 제 얘기뿐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화장품 유통 이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샴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핫한데요. 네. 요즘은 탈모 기능이 없는 샴푸를 찾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 탈모 케어 샴푸가 전체 샴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2015년에는 30%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4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판 샴푸 10개 중에 4개가 탈모용 제품, 탈모용 기능성이 들어있는 제품이라는 말이고요. 네. 이제 샴푸는 단순히 머리 감는 제품이 아니라 이제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하는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두피도 피부 아닌가? 그쵸. K-뷰티 아닌가 이것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두피의 스킨케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요즘 탈모 샴푸에는요, 그 뭐 히알루론산이랄지 펩타이드 이렇게 원래 얼굴에 바르던 성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얼굴에 바르던 화장품이 정수리까지 이제는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탈모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뭔가를 이제 관리를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예전에는 그냥 처방약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식 수술 같은 네. 그런 모발 이식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레이저도 쬐고 뭐 그쵸.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관리가 생겼나 봐요. 탈모 관리에도 좀 변화가 있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약 아니면은 최후의 수단 모발 이식 네. 정도였는데 요새는 진짜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력이 엄청 발달하고 제품도 엄청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병원 쪽부터 살펴보면요. 요새는 탈모 병원에 가면 바로 약부터 주는 게 아니라요. 네. 일단 두피를 촬영 장비로 정밀 진단하고 모낭 상태랄지 뭐 전체 신체 염증이랄지 혈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약을 쓸지 아니면 관리만 할지 아니면 뭐 재생 치료를 병행할지 요거를 결정을 하고요. 병원에서 집에서 쓸 맞춤 샴푸까지 제작해 주는 와. 시기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는요. 그 엑소좀 아니면 줄기세포 기반 탈모 관리 이런 그 기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된 거죠. 네. 두피에 미세한 자극을 주고 재생 성분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다이어트 약처럼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이제 맞는 주사에서 알약으로 나온다 네. 이런 얘기 들리니까 네. 사실 제일 편한 거는 뭐 주기적으로 맞는 주사나 아니면 매일 먹는 알약 같은 게 나오면 맞아요. 진짜 최고가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제 제약 업계를 중심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제약 업계에서 보는 탈모 치료제 시장 어때요? 제약업계도 진짜 미래 굉장히 큰 먹거리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먹는 약도 진화 중인데요. 그
기존의 탈모 치료제는 프로페시아랑 아보다트 이렇게 두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요새는 이거 제네릭, 그러니까 즉 복제약 시장이 커지면서 이 탈모 약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뭐 남성 그 성기능 장애랄지 뭐 이런 약간 부작용 같은 그런 거를 얘기들 많이 있죠. 줄이는 식으로도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매일 찾아서 먹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모낭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뭐 이런 신약을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또 뭐 그 제약사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주사형 탈모 치료제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녹시딜이라고 이제 바르는 약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원래는 액체성인데 요새는 두피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뭐 폼이나 젤 제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제약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그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건보 적용 고민할 수 네. 있다. 이런 발언한 뒤에 제약사 주가가 엄청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 점점점 1년이 지나면서 모발 관리 제품들이 뭐 화장대든 욕실에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관리하는 제품들도 정말 많이 늘었죠. 그렇죠. 이제 뭐 뷰티도 마찬가지지만 홈케어 뭐 이런 기기들 많아졌잖아요. 네. 탈모도 마찬가지인데요. 두피 마사지기나 레이저 기기 같은 홈 탈모 관리 기기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선택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나 LED를 이용해서 뭐 집에서 두피를 자극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뭐 200만 원대로 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구매 비중이 높다고 업계에서 그래요? 전해왔습니다. 네. 저는 아직 얼마 전에 두피 클리닉을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렇게 검사하더니 어머 고객님 뒤쪽이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하니까 갑자기 제가 덜컹하는 거죠. 공포 마케팅. 그래서 제품 하나를 또 사왔네요. 제대로 걸려드셨네요. 근데 그렇게 집에서 관리하는 제품 또 미용실에 가면은 네.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또 하나 그거 그렇죠. 복사해서 사오고 맞죠. 자꾸 그런 게 되기는 해요 정말. 겉으로 넘길 수가 없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자꾸 하나 둘씩 주섬 모으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뭐 정치야말로 이제 표심을 공략해야 되는데 또 탈모인이 많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관심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이슈인데요. 탈모 산업에서 보면 최근 호재가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탈모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대통령 발언 직후에 신규 가입자가 일주일 만에 20%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건보 적용이 좀 애매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건보가 적용되려면은 탈모를 질병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탈모를 미용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좀 첨예하게 갈리는데 현재는 원형 탈모처럼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보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네. 반면 유전적 요인이 강한 남성형 또는 여성형 탈모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가 돼서 급여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되고요. 모두 개인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요것 중에 만약 일부라도 제도권 의료로 들어온다 이러면은 네. 뭐 비용 면에서 그 부담감이 줄어들고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이 더욱 크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그런 탈모 때문에 고민이 크신 분들은 이거를 정말 어떤 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네. 생각이 간절하실 테고 그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질환까지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탈모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모도 뷰티 영역으로 계속 네, 이렇게 네. 편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저번에도 K-뷰티 얘기해 네,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뷰티 강세에 여기에 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한국 탈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갖는 존재감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탈모 치료제 시장, 치료제가 제일 핵심이긴 하니까요.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가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요. 기술력도 훨씬 우월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제약사 일리아릴리가 내놓은 치료제가 올루미언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존 탈모 치료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탈모는 약이 없다.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게 이게 치료제다. 이렇게 그 관점이 있었잖아요. 네. 요새는 머리가 다시 자라난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가능성을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이제 일라이릴리거든요. 네. 원래 이 일라이릴리가 내놓은 치료제가 그 류마티즘 아토피 치료제였는데 네. 임상 과정에서 원형 탈모 환자의 모발 재생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로 FDA 승인까지 받기도 했고요. 네. 화이자 역시 탈모를 면역 시스템 이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요. 면역 경로를 조절하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해서 특히 또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탈모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치료에서 관리로 바뀌고 있고 탈모 시장 무게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K뷰티에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K뷰티 기술력은 유명하잖아요. 네. 그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이 주요 5개국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에서 42.9%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오. 그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피도 피부라고 아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부죠. K뷰티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기술력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나 또 브랜딩 파워를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탈모 시장이 또 우리나라 뷰티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남 같지 않은 얘기, 맞습니다. 마음이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얘기 해주신 네.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숙님께서 우리 일부 코너 듣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진짜 맞아요. 어제 뿌염하러 갔다가 양손에 들고 왔네요. 탈모가 스트레스 받아요. 흐흐 해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미용실 가면은 이제 한아름 이거 저거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물어봐서 이렇게 사오게 들고 온다고 하니까 한숙님도 공감을 해주셨네요. 이상형님이 굉장히 센스 있고 재밌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모바일 강국 코리아 모발도 강국이 되길 이렇게 해주셨는데 센스. 랑캉님, 소장님 여긴 아침 8시 반이에요. 어박목 시간대에 맞춰서 트레일 러닝하며 건강 챙기고 지식도 쌓아요. 주말엔 고릴라로 다시 듣기 하고요. 와, 오스트리아에서 소장님과 어박목에 고맙다는 말씀 전해요. 멀리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아침 시간대에 트레일 러닝하면서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기분 또 새롭네요. 어제는 제가 또 라오스에서 어박목을 듣고 계시는 분을 또 만났는데 글로벌 어박목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숙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동료가 주식 많이 올라서 입이 하루 종일 귀에 걸려 있길래 커피 한 잔 쏘라고 했더니 값비싼 커피에 조각 케이크까지 사더라고요. 공짜 커피 먹어서 좋긴 한데 제 계좌는 개미 눈물만큼 올라서 너무 슬퍼요 하셨습니다. 차영숙님 커피만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보도 같이 좀 공유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뭘 보나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얘기도 좀 커피 드시면서 나누셨겠죠? 네. 다음에는 우리 차영숙님이 커피 쏘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기업이 본격적인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업용 우주 로켓을 개발하는 이 기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도 운영하며 최근 기업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이 상장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퀴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투자은행들과 접촉 중인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스페이스 A 잘생긴 네. 1번 스페이스 A 2번 스페이스 B 3번 스페이스 X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1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한국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마이너스 33% 한은의 금테크 어찌아오리까입니다. 오늘 금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다소 지금 상황이랑은 정반대 상황 같고 최근에는 또 우린 금이 계속 달려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국제 금 가격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은행의 금 투자 손실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교한 전망을 토대로 투자에 나서야 할 한은이 상투를 잡으며 국부를 갉아먹었다는 비난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 규모는 104.4톤, 이 중 90%가량은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1,500달러를 훌쩍 넘었던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온스당 1,628달러였습니다. 현재 국제 금 시세가 1,091달러까지 떨어진 걸 감안하면 3, 4년 새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로 치면 1조 8,860억 원을 날린 셈입니다. 이미 본 손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애초 외환 보유액 다변화라는 메인 목적에 비추면 금값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추가 매입 타이밍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지지만 한은은 뒷짐만 진 채 몸살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 강세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 네. 이런 내용 때문이기도 했었는데 한국은행은 사실 오랫동안 금을 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유량으로 따지면은 이때랑 거의 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을 더 사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고요. 네. 현재 보유량 104.4톤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국 중앙은행 금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환 보유액의 상당량을 또 금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으로 금을 사는 이유 이거 뭘까요? 금이 안전자산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 위기 상황에서 보험 역할을 한다는 점 들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이나 통화 가치는 폭락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안전상품인 금값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가 이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거고 꼭 자동차 보험으로 내가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금 보유도 보험과 비슷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금융위기 때 안전판 역할을 노리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측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보면 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를 금에 할당을 하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금값이 달러 가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외환 보유액의 일부인 금이 이 하락분을 상쇄를 해주는 역할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뉴스 때 금값 하락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았던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금을 매입하게 됐고 왜 중단하게 됐는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이제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금을 매입했던 시기가 이제 김중수 총재라는 분이 재임하던 시절인데요. 네. 2010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난타를 했습니다. 왜 금을 안 사느냐. 이제 그때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이 되고 금값이 치솟던 시점이었는데요. 네. 애초에 한은은 좀 금 매입에는 신중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도 많고 금값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니까 금 매입에 나섰습니다. 기사에서 보셨듯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90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금을 확보했던 게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1998년에 수출하고 남은 금을 사들인 걸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13년 만에 아주 큰맘 먹고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금값이 이제 전망과는 달리 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군요. 네, 이제 2013년 국감에서는 정반대 이유로 질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뒷북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유발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때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의 평가 손실이 쌓여갔습니다. 이 마이너스 33%까지 손실이 났다 이러면 웬만한 투자자들도 평정심을 지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더구나 이제 한국은행은 여론의 감시도 받고 국회의 검증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입장이 좀 많이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국회에서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뭐 지나간 손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격이 낮아진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금 보유량 좀 더 늘리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또 그러기도 좀 쉽지는 않았겠죠. 지금 현재까지 금 매입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쌀 때는 안 산다고 뭐라고 그렇게 하고 네. 혼나서 샀더니 또 왜 비쌀 때 샀냐 그러면서 막 난타를 하니까 또 혼난 셈이니까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네. 진짜 아픈 기억이 된 셈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이 뭐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면 안 하는 쪽으로 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네. 한국은행에서 원래는 조금 더 많이 살 계획도 있었는데 네. 매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의 수장도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부임을 하고 나서 금과 관련된 논의는 한은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이 당시 금 매입을 좀 관여를 했었던 직원들은 다른 데로 전보도 많이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뭐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뭐 조금 그때그때 늘었다 줄었다 이제 하기 마련이기는 한데 네.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외환 보유액은 꽤 늘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금 보유량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중에 금의 비율을 보니까 이게 세계 최저 수준이라더라. 네, 맞습니다. 네. 이 세계금위원회 통계를 보면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 금의 비율이 3.2%입니다. 통계를 내본 100개 나라 중에 98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보다도 밑에 있는 곳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중국과 금융 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홍콩뿐입니다. 이 한국의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요즘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이라도 금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다시 나오고 있고 네. 금값이 변동성이 높은 걸 고려하면 외환 보유액에 많이 담는 건 위험하다 이런 신중론도 여전히 있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금값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금을 사서 비중을 좀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는 뭐예요? 남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달러의 쇠락을 우려하는 몇몇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줄이고 대안으로 금을 사들이는 상황이라는 게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면서 그것 때문에 금값이 오르고 또 이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평가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의 통계를 보면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6,290억 달러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네. 6,847억 달러였거든요. 미국 네. 국채보다 더 많이 늘린 겁니다. 최근에 이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 여기에 맞물려서 달러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ETF를 통해서 개인들도 금을 또 많이 사는 이런 투자를 하는 수요도 늘고 있어서 네.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상황 봐가면서 보유량을 늘려가는 게 어떠냐 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가을인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창용 하는 총재가 네. 단기적으로 추가로 금을 매입할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신중한 이유는 뭐예요? 좀 금을 더 사라는 지적에 워낙 이제 시달렸기 때문인지 작년에 아예 입장을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금이라는 자산의 속성상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이유들을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요. 외환 보유액은 가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유사시에는 현금화가 쉬워야 되는데 이 금값은 변동성도 큰데다가 이 비상시에는 바로바로 현금화가 좀 어렵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금은 갖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배당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지 않고 보관 비용도 들기 때문에 장기 그렇죠. 보유 투자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례들을 보면 중국처럼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 아니면 폴란드처럼 정세가 불안한 나라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이 금을 한번 매입하고 나서 다시 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은 사실은 외환 보유액 중에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급전이 필요하게 될 때 지갑에 있는 현금 먼저 쓰고 그다음에 뭐 주식도 팔고 적금도 깨고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장롱 열어서 뭐 결혼 반지나 금 반지, 돌 반지 이런 네. 거 꺼내서 팔게 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뭐 국채나 달러 예금 이런 거는 클릭 한 번이면 현금화가 되지만 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덩어리니까 팔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야 한국은행이 금을 팔고 있대 내다 팔고 있대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야 한국이 생각보다 진짜 갈 때까지 갔나 보다 아니면은 달러가 바닥났나 보다 이런 그렇죠. 위기 신호로 또 읽힐 수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국은행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마음대로 못 판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금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달러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을 살 생각이 좀 있다고 해도 외부에 밝히는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이제 미리 알리지 않는 게 철칙인데요. 네. 이제 어디서 금 산다더라 이러면 국제 시장에서 바로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있잖아요. 네. 금 이런 거는 사실 양이 상당해서 한국은행에 다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보관해요? 어떻게? 저 이제 100톤이 넘는데요. 네. 영국의 런던에 가 있습니다. 사실 아. 이제 한국은행 건물에도 금고가 있기는 한데 네. 여기에는 시중에 풀리지 않은 돈만 보관이 돼 있고 금은 없고요. 전부 다 영국 중앙은행의 금고에 있습니다. 1990년에 국내와 미국에 나눠서 보관하던 금을 이제 영란은행으로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이만한 금고문 열면은 금괴가 쫙 쌓여 있는 그런 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 저기 런던의 모습이군요. 이게 글로벌 금 시장의 중심이 런던이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런던의 금시장은 국제 금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이죠. 이제 한국은행도 금 매입할 때 런던에서 샀고요. 금 대여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금을 빌려주고 이자식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매력으로 꼽힙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고에 직접 보관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역사적인 아픔도 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6.25 전쟁 때 한국은행이 본점에 금을 보관해 놨는데 네. 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트럭에 막 실어서 진해로 옮겼었거든요. 근데 미처 다 못 옮긴 물량들이 좀 있었고 아이고. 서울이 인민군수중에 넘어간 이후에 이걸 북한이 다 가져가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지금 금값은 고점으로 꾸준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잖아요. 국내 금 시세로 보니까 한돈 3.75g에 100만 원 돌파했네요. 네,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귀금속 유통업체들이 책정한 순금 3.75g 소비자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100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초에 90만 원 뚫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야. 또 한 단계를 넘어간 거고요. 새해 들어서 벌써 금값이 15% 상승했습니다. 국제 금현물은 지난 밤 사이에 5,100달러대까지 넘었다가 좀 내려왔고요. 요새 더 놀라운 게 또 은이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국제시세 온스당 100달러 넘어섰고 밤에는 110달러대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새해 들어서 40% 넘게 오르면서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파죽지세네요. 이 투자 열기가 또 식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이제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 골드뱅킹은 수시로 돈을 넣고 뺐다 하는 이런 은행 계좌를 통해서 금에 투자를 하는 통장인데요. 작년 3월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다음에 한 10달 만에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투자 수요가 잇따르고 있어서 새해 들어서만 2천억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 은행 창구에서는 작년 말에 골드바 공급이 부족해서 판매 아예 중단됐다가 새해 들어서 재개됐는데요. 이것도 쭉쭉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 전망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글로벌 금융기관 11곳이 제시한 올해 금값 평균 전망치를 한번 내보니까 네. 온스당 4,600달러 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벌써 넘어갔죠. 그래서 올해 예상가로 6,000달러 제시한 곳까지 현재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들이 가격 전망 아예 안 내놓는 수준입니다. 이 JP모간에서는 움직임이 포물선에 가깝다라면서 고점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금, 은 그리고 이런 귀금속 말고도요. 뭐 구리, 주석 같은 산업용 금속들도 지금 요즘 시세 보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고 이달 들어서 최고가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AI 산업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우리는 금하고 은에 많이 관심이 가지만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다 랠리입니다. 네. 다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위험성 때문에 공급 불안은 커지는 반면 뭐 전기차나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처럼 이런 첨단 산업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구리값은 이번 달에 사상 처음으로 톤당 13,000달러 돌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 정도 비싸졌고요. 구리는 데이터 센터 등등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로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 적지 않습니다. 주석도 가격이 지난주에 사상 최초로 톤당 5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1년 전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을 연결하는 납땜의 원료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수요는 늘고 있고 그러네요. 반대로 이제 곳곳에 운영을 멈추는 광산들이 늘어서 수요가 공급이 빠듯해진 상태입니다. 이것 말고도 희소금속으로 분류되는 백금이나 팔라듐 이런 것도 가격이 강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원자재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사실 원자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산업계 그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겠어요. 맞습니다. 이 원자재는 특히 대부분 달러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지금 환율 오른 것도 난감한 일인데 국제 가격 자체가 또 비싸지니까 이제 수입 기업들로서는 죽을 맛이 된 거고요. 이 무엇보다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구리값이 1%가 오르면 1년 안에 소비자 물가가 0.02% 올라가더라.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으로 상장을 앞두고 투자은행들과 접촉 중인 기업이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스페이스 X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스페이스 A로 헷갈리신 분들이 보이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정답 맞춰주신 9862님 그리고 소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도움되고 유익하고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6617님 그리고 이 시간에 잠이 번쩍 깨는 힐링 시간 정답 가보자고요 하고 스페이스 X 3번 이렇게 맞춰주신 박성우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아님께서 소장님 목요일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 너무 떨려요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주 실적이 뭐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잘 나올 것 같은데 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 주가와 이제 실적의 문제는 또 엇갈리기도 하고 그거대로 가기도 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실적은 매우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스페이스X의 섹시한 남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나와라 큐!